서울의 심장부, 그 정점에 자리한 VVIP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비에 젖어 흐느끼듯 번지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오직 창문을 때리는 둔탁한 빗소리와 방 안에 질식할 듯한 침묵만을 남겨두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은 창밖에 넌사인을 비추어 차갑게 빛났고 실크 시트가 깔린 거대한 침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섬처럼 고고하게 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호화로웠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거웠다. 서유진은 곧게 편 허리로 소파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이 방의 사치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소박했고 꽉 움켜쥔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유신그룹의 총재 강태준, 재계의 폭군, 냉혈한 기업 사냥꾼. 그를 수식하는 말들은 모두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흐트러짐 없이 입고 있었고 다리를 꼰 자세마저도 권태로운 사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깊고 검은 그의 눈동자는 창밖에 비오는 도시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방에 유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오만한 무관심이 유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가장 날카롭게 베어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군.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는 그의 시선은 마치 진열된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 노골적이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시선을 마주했다. 제 아버님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연약하게 흘러나왔다.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다.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지. 서유진 양.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짙은 위스키 향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녀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내 아버지는 유능했지만 너무 감상적이었어. 이 바닥은 감상 따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 그가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강제로 마주하게 된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심연과도 같았다. 하지만 내게는 기회를 주지. 오늘 밤 네가 나를 만족시킨다면 나는 네 아버지의 어리석은 실수를 덮어줄 수 있다. 만족. 그 한 단어가 유진의 귓가에 독처럼 퍼졌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본 것인지 강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는 그녀의 저항, 그녀의 분노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더 큰 쾌감을 느끼는 포식자처럼 유진은 눈을 감았다.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회사, 직원들의 얼굴, 병든 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의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파도에 씻겨나간 모래성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그날 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초침 소리는 유진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고 창밖의 빗소리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이 되었다. 모든 감각을 닫고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강태준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탐욕스럽게 그녀를 취했다. 그에게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하룻밤의 유흥거리이자 승리의 전리품일 뿐이었다. 새벽이 올 무렵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어둠을 걷어낸 희미한 여명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방 안을 채우고 있던 위압적인 어둠이 걷히자
지난밤의 치욕이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옆에서 잠든 강태준은 완벽한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하얀 원피스를 집어들었다. 옷을 입는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옷을 다 입은 유진은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갔다. 강태준이 벗어둔 값비싼 시계와 지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동전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잠시 동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잠들어 있는 강태준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다. 어젯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순결,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그는 그것을 권력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유진은 손을 뻗어 동전을 협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쨍그랑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선명하게 강태준의 잠을 흔들었다. 그 소리에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침대 곁에 서서 자신을 지배자처럼 내려다보고 있는 서유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얼음장 같은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건 강태준이 잠에 잠긴 목소리로 물으려던 찰나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수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단어에 칼날이 서려 있었다. 이건 내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대가가 아니라 당신의 서비스에 대한 나의 평가예요. 딱 이 정도 가치더군요. 강태준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면전에 대고 이런 식의 모욕을 던진 적이 없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무언가 행동을 취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와 그가 남긴 상처, 그리고 그가 제공한 굴욕의 대가인 500원짜리 동전을 차갑게 훑어본 후 미련 없이 돌아섰다. 또각,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규칙적으로 울리며 멀어졌다. 문이 열렸다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멍하니 닫힌 문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협탁 위에 놓인 동전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500원짜리 동전. 그것은 마치 그의 뺨에 찍힌 낙인처럼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실크 이불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손을 뻗어 동전을 집어들었다. 동전은 그녀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굴욕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예측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상처를 낸 그 여자에 대한 지독한 흥미. 강태준의 소나귀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우그러질 듯이 쥐어졌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세워 유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마치 사냥감의 이름을 확인하는 맹수처럼. 내가 어디로 도망치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지. 그날 이후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한 인간의 세계가 송두리째 뒤바뀌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유신그룹의 총재실은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3년 전 그날 밤의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차가웠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는 특수 제작된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태준은 그 유리벽 앞에 서서 발밑의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지만 3년 전과 달리 그의 눈에는 권태로움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유신그룹은 괴물처럼 성장했다. 강태준의 지휘 아래 유신은 수많은 기업을 집어삼키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며 재계 서열을 가차없이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까지. 하지만 그는 단 하나, 그날 새벽 자신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지고 사라진 여자를 갖지 못했다. 회장님, 노크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10년 넘게 강태준을 보좌해온 충직한 신복이었지만 지난 3년간 자신의 주군에게서 나타난 기묘한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말해.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요청하신 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신원 조회.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출국 기록도 국내에서의 금융거래나 통신 기록도 전무합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두라고? 강태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칼날이 서렸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김 비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총재의 눈은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지독한 갈증과 집착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김 비서, 내가 사람을 찾으라고 했지 불가능 보고를 하라고 한 게 아닐 텐데.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흔적이 없을 리가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반드시 찾아내. 그 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총재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준은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서랍 안 검은 벨벳 쿠션 위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동전은 그날 새벽의 냉기를 그대로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동전을 집어들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단단하고 차가운 감촉. 이것이 그 여자 서유진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를 향한 경멸의 증표이자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낸 오점이었다. 지난 3년간 그는 매일 밤 이 동전을 만지며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경멸과 분노에 찬 눈빛은 그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고 그의 정복욕을 미친 듯이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를 다시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고 그 눈에서 경멸 대신 두려움과 복종을 이끌어내야만 이 지독한 갈증이 끝날 것 같았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미친 듯이 과거의 망령을 쫓는 동안 그 망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서울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의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심장은 잠들지 않았다. JP 모건의 트레이딩 룸에서는 2명의 중역이 갓 출력된 보고서를 보며 경탄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아리아가 또 맞췄군. 그녀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이번 파생상품 폭락으로 최소 10억 달러는 날아갔을 거야. 도대체 정체가 뭘까?
나이도 국적도 얼굴도 알려진 게 없어. 오직 이메일과 데이터로만 소통하는 유령 같은 존재지. 사람들은 그녀를 월가의 얼음 여왕이라고 부른다더군. 그녀의 분석에는 단 1%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경외심을 담아 말하는 아리아. 그 유령의 본거지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였다. 서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방금 전 JP 모건에서 보내온 천문학적인 액수의 성공보수 입금 완료 메일을 무표정하게 삭제했다. 그녀의 뒤로는 6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데이터와 차트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3년 전에 소박했던 하얀 원피스 대신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길게 기른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예리했다. 3년 전 서울을 떠난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무너졌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졌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죽음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치욕스러운 밤, 강태준의 얼굴과 500원짜리 동전의 감촉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복수. 그것이 그녀를 살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다. 경제학, 재무관리, 데이터 분석.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과거의 상처는 그녀에게서 감정이라는 약점을 제거해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아리아가 되었다.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정글에서 그녀는 가장 차가운 포식자 중 하나로 거듭났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힘을 키우기 위해 언젠가 강태준과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를 만들기 위해 일했다. 모니터 중 하나에 유신그룹의 주가 동향 그래프가 떠 있었다. 그 옆에 작은 창에는 유신그룹의 M&A 성공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강태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유진은 그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더 이상 그를 봐도 심장이 떨리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그는 이제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하고 공략해야 할 목표일 뿐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유신그룹의 모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심지어 강태준의 사소한 습관까지 분석하며 그의 약점을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랫동안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다. 파일명은 프로젝트 네메시스였다. 그 안에는 유신그룹의 지배구조에 숨겨진 균열과 그들의 오랜 라이벌인 태양코퍼레이션의 최민환 회장과 얽힌 검은 거래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공격만으로는 부족했다. 내부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부터 붕괴시켜야 했다. 그녀는 또 다른 창을 열었다. 유신그룹의 공식 채용 홈페이지였다. 그룹 미래 전략실, 경력직 수석 분석가, 채용 공고. 자격 요건은 까다로웠고 경쟁은 치열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 있었다. 마우스를 움직여 지원서 양식을 열었다. 이름 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이름을 타이핑했다. 모든 서류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월가에서 아리아의 정체를 숨긴 채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쌓은 경력과 추천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그녀는 지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 클릭하는 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구하고 미래의 전쟁을 시작하는 총성이었다. 유진, 아니 이제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준 도시. 하지만 이곳은 단지 훈련장이었을 뿐이다. 이제 진짜 전쟁터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강태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3년 동안 서유진이라는 망령을 찾아 헤맸겠지. 하지만 이제 당신을 찾아가는 건 당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존재일 거야.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3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복수의 여왕이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한 달 후 한서연은 유신그룹의 심장부인 미래전략실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월계서의 완벽한 경력과 날카로운 면접은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핵심 부서에 입성했다. 미래전략실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이곳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조 단위의 프로젝트가 오가는 전쟁터였다. 직원들은 강태준이라는 절대 군주의 눈에 들기 위해 혹은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한서연은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구축해 나갔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무기는 오직 데이터와 냉철한 분석뿐이었다. 입사 후 첫 한 달간 그녀는 강태준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구름 위의 존재였고 그녀는 아직 체스판 위에 갓 올려진 이름 없는 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미처럼 조용히 자신의 그물을 치고 있었다. 유신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며 방대한 정보를 흡수했고 그룹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을 파악해 나갔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안건 이노젠 인수건에 대해 논의하지. 중격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에 모인 20명 남짓한 핵심 임원들을 차례로 훑었다. 한서연은 팀장급 이상만 참석하는 이 회의에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 분석가 자격으로 배석해 있었다. 회의실 가장 구석자리였지만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강태준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떨리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노젠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이었다. 절대적인 가치는 크지 않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여러 대기업이 눈독 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유신의 숙적인 태양코퍼레이션, 최민환의 회사였다. 인수합병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태양코퍼레이션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인수가는 2천억 원으로 저희가 평가한 적정 가치보다 30%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노젠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자존심 싸움이 됐군. 강태준이 말을 잘랐다. 최민환 그 늙은 여우가 또 장난질을 치는 게야. 하지만 이 판에서 우리가 물러설 순 없어. 3천억까지 베팅해 반드시 이노젠을 우리 깃발 아래 꽂도록. 임원들 사이에서 동의의 의미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유신그룹의 방식은 늘 그랬다.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 특히 상대가 태양코퍼레이션일 때는 더더욱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감히 총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신입의 등장에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쾌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제야 회의실 구석에 앉은 여자의 존재를 인지했다. 한서연, 보고서에서 몇 번 본 이름이었다. 월가 출신의 유능한 인재라고. 그는 서류상의 스펙이 아닌 자신의 면전에서 감히 반기를 든 그녀의 실체를 보고 싶었다. 이유를 말해봐. 한서연 수석.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실내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동요도 없는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노젠 인수는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태양 코퍼레이션이 인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금 제정신인가? 굴욕적인 패배를 자처하자는 건가? 임원들의 노골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은 이노젠의 기술력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노젠의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 그리고 핵심 개발 인력의 계약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노젠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심 인력 3명은 인수 후 6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즉, 이노젠은 2천억은커녕 1천억의 가치도 없는 속 빈 강정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양 코퍼레이션의 현재 상황입니다. 태양은 지금 동남아시아 바이오 플랜트 건설이라는 사활을 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2천억 혹은 그 이상의 자금을 이노젠 인수에 쏟아붓게 되면 플랜트 프로젝트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회의실의 소음이 점차 멎어들었다. 임원들은 이제 경애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건의 M&A를 분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판, 경쟁사의 심장부를 겨누는 거대한 체스판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이노젠이라는 작은 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제국을 흔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승리 대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강태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한서연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3년 전 두려움에 떨던 가녀린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았다. 감정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상대를 꿰뚫어 보는 냉철한 전략가. 그는 그녀의 눈에서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좋아했다.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움직이는.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준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한수석의 분석대로 진행하지. 이노젠 인수전에서 발을 뺀다. 그리고 우리가 빠진다는 정보를 태양 쪽에 은밀하게 흘려. 마치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의 결정에 인수합병 팀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던져졌다. 이제 상대가 믿기를 물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다. 유신그룹이 자금난으로 이노젠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자 최민화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라이벌인 강태준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무려 2,80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노젠을 품에 안았다. 언론은 태양 코퍼레이션의 쾌거, 강태준의 첫 패배라며 대서특필했다. 유신그룹 내부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상황은 180도, 80도 뒤바뀌었다. 이노젠의 숨겨진 부실이 터져나오고 핵심 개발 인력들이 연이어 사표를 던졌다. 태양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노젠 인수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 때문에 동남아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작은 상처인 줄 알았던 것이 제국의 대동맥을 끊어버린 치명상이 된 것이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총재실에서 태양 코퍼레이션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서연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완벽한 스펙과 오늘 벌어진 경이로운 결과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이 새로운 체스말이 사실은 이 판을 설계한 플레이어라는 것을. 그는 그저 자신의 손에 들어온 가장 날카롭고 유용한 칼이라고만 생각했다. 한서연이라.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왠지 모를 익숙함이 혀끝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 정체를 끝내 떠올리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여자는 앞으로 아주 재미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이노젠 사건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유신그룹 전체에 각인시켰다. 누군가는 그녀를 총재의 눈에 든 신데렐라라고 수군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위험할 정도로 유능한 독사라고 경계했다. 한서연은 그 모든 시선과 소문을 투명한 벽처럼 통과시켰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목표를 향한 길과 그 길 위에 놓인 장애물만이 존재할 뿐 타인의 평가는 한 줌의 먼지만도 못한 것이었다. 그녀의 존재를 가장 강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강태준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한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완벽하게 포장된 이력서, 월계서의 화려한 성공 신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경이로운 실력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의 완벽함 뒤에는 거대한 빙산처럼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단순한 인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기였다. 그리고 그는 그 무기를 자신의 손에 쥐고 싶었다. 한수석, 내 사무실로. 인터폰을 통해 울리는 총재의 목소리에 미래 전략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입사 한 달 남짓한 신입사원을 총재가 직접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총재실로 향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총재실의 문이 열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남자와 마주 섰다. 지난번 회의실에서와는 다른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 공기는 훨씬 더 무겁고 팽팽했다. 앉아 강태준은 책상 너머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한서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곧게 편 허리와 단정하게 모은 무릎, 완벽한 포커페이스. 그녀는 마치 면접을 보는 신입사원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 방의 주인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셀바이오텍에 대해 아나? 강태준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최소 5조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한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그 5조 원짜리를 우리가 가질 생각이야. 물론 최민환 회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밀었다. 오늘부로 셀바이오텍 인수 프로젝트는 한서연 수석이 총괄하도록. 미래 전략실, M&A팀, 법무팀에서 자네가 원하는 최고의 인력들을 붙여주지. 조건은 하나야. 반드시 성공시켜.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그녀의 가치와 능력을 저울질하려는 강태준의 거대한 시험대. 만약 성공한다면 그녀는 그룹 내에서 누구도 무시 못할 위치에 오르겠지만 실패한다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한서연은 서류를 들어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방대한 정보들을 스캔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정원을 주셔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한 제 결정은 총재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기뻐하거나 혹은 부담감에 떠는 모습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영역인 절대적인 권한을. 그녀의 당돌함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재밌는 여자로군.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자네의 능력을 어디 한번 마음껏 펼쳐봐. 그날 이후 유신그룹의 심장부는 셀바이오텍 인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소연은 수장으로서 냉혹할 정도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녀는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그녀의 판단은 컴퓨터처럼 정확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나이와 경력을 의심했지만 곧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전략실을 찾아 멀리서 일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옆모습, 모니터의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미세하게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고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요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그날처럼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야근을 핑계로 전략실에 들렀다. 텅 빈 사무실에는 한서연만이 홀로 남아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다. 타닥, 타닥. 정적 속에서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한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총재의 예고 없는 방문.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어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총재님.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다시 모니터로 돌렸다. 그와의 사적인 대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가 보고 있는 복잡한 차트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태양 쪽의 자금 흐름인가? 네, 예상대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민환 회장다운 수법이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넘길 인간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한 듯 말을 던졌다. 비 오는 날은 유독 생각이 많아지는군. 그 순간 한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3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저는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차단되니까요. 그런가? 강태준은 고개를 돌려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수석은 항상 그렇게 모든 걸 통제하나? 감정까지도.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끝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있었다. 전략계에게 감정은 가장 불필요한 사치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어막 뒤로 몸을 숨겼다. 그래, 그 말은 맞아.
강태준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차가운 눈동자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기 위해. 그런데 가끔은 궁금해져. 그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진짜 당신은 어떤 모습일지.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 속에서 강태준은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두려움과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눈빛. 3년 내내 그의 꿈속을 떠돌던 바로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네요.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 한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늦은 시간입니다.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피하며 자신의 가방을 챙겨들고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이 강태준은 그녀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의 눈빛, 그 미세한 균열, 그리고 그 안에서 본 익숙한 그림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한편 태양코퍼레이션의 비밀스러운 안개선은 최민환 회장이 격노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이노젠 개온으로 입은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이 모든 게 유신에 들어온 지 2달도 안 된 계집애 하나 때문이라고. 그의 앞에 선 비서는 쥐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서연이라는 자에 대해 뒷조사를 해봤지만 월계서의 경력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입니다. 최민환의 눈이 번뜩였다. 깨끗하다고. 이 바닥에 먼지 하나 안 묻은 인간은 없어. 찾아내. 그 계집의 과거, 가족, 친구,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란 말이다. 유신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그 칼부터 부러뜨려야 해. 한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성공적인 첫 수가 자신을 2마리의 굶주린 맹수 사이에 놓이게 했다는 사실을. 한 마리는 그녀에게 기묘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한 마리는 그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어둠 속에서 발톱을 갈고 있었다. 셀바이오텍 인수 프로젝트는 한서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총재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그녀는 유신그룹의 가장 깊숙한 정보망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낮에는 그녀가 이끄는 팀이 태양 코퍼레이션과의 치열한 정보전과 수싸움을 벌이며 M&A의 주도권을 잡아나갔다. 태양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훤히 예측되었고, 그녀는 마치 미래를 보는 듯한 전략으로 한 발 앞서 그들의 길을 차단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전쟁터는 바뀌었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 자신의 팀원들마저 돌려보낸 후에야 한서연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 등급 보안 계정을 이용해 유신그룹의 과거 데이터 아카이브, 10수년치의 거래 기록과 재무 정보가 잠들어 있는 거대한 바다로 잠수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 하나. 3년 전 자신의 아버지 서진호 사장이 이끌던 서진화학의 마지막 기록들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상 서진화학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파도를 넘지 못하고 좌초한 수많은 중소기업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아버지는 신중한 분이었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만큼 허술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라인 속에서 그녀는 특정 패턴을 찾고 있었다. 3년 전 서진화학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그 운명의 몇 주 동안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이상 거래 흔적들. 그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웠고 수십 잔의 차가운 커피가 그녀의 위를 쓰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의 눈이
모니터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다. 찾았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4개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서진화학의 주식을 대상으로 벌인 조직적인 공매도 기록이었다. 이들은 서진화학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직전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를 실행했고, 주가 폭락 후 정확히 최저점에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녀도 예상했던 바였다. 진짜 문제는 이 유령 회사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해킹에 가까운 기술을 동원해 데이터의 벽을 한 겹씩 더 파고들었다. 암호화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지워진 서버 기록을 복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4개의 유령 회사로부터 흘러나온 자금이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 계좌의 주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한서연은 숨을 멈췄다. 조혜민환, 태양 코퍼레이션의 회장. 그의 이름은 그녀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최민환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믿었던 사업 파트너였다. 그가 아버지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회사를 아예 시장에서 지워버리는 쪽을 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강태준은? 그날 밤의 거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환이 서진화학을 무너뜨리기 직전 강태준에게 도와주는 척 접근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최민환은 강태준에게 서진화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신이 나서서 헐값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래를 제안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그저 비즈니스적 판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최민환의 배신과 탐욕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준은 방아쇠였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도록 판을 짜고 총구를 겨눈 것은 최민환이었다. 한서연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더 큰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3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복수심이 차갑고 단단한 증거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자료를 자신의 개인 서버로 옮기고 컴퓨터의 모든 접속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이제 복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같은 시간 강태준 역시 자신만의 퍼즐에 몰두해 있었다. 한서연. 그녀를 향한 의심과 끌림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지만 그녀는 철옹성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익숙한 그림자에 혼란스러워했다. 결국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3년 전 그날 밤 그 호텔 주변의 모든 CCTV, 교통 단속 카메라, 개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잊어. 내가 찾는 건 그날 아침 호텔을 빠져나간 한 여자의 이미지야. 아무리 흐릿한 것이라도 상관없어. 단 하나의 이미지라도 찾아내. 김 비서는 주근에 이해할 수 없는 집착에 고개를 저으면서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며칠 후 셀바이오텍 인수를 위한 최종 전략 회의가 열렸다. 한서연은 회의를 완벽하게 주도했다. 그녀는 태양 측의 예상 전략을 조목조목 짚어냈고 그것을 역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기막힌 카운터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한편의 잘 짜인 전쟁 시나리오와도 같았다. 임원들은 모두 그녀의 분석력에 혀를 내둘렀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명석한 전략이 아닌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머물러 있었다. 발표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무언가를 강조할 때 단호하게 움직이는 손짓,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스크린의 특정 데이터를 가리키기 위해 손을 빠르게 뻗는 순간
단정하게 묶어 올렸던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자개로 장식된 나비 모양의 비녀였다. 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비녀는 마우간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아주 사소하고 누구의 주목도 끌지 못할 순간이었다. 한서연 역시 대수롭지 않게 허리를 숙여 비녀를 주운 뒤 재빨리 머리를 다시 고쳐 묶고 발표를 이어갔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나비 모양의 자개 비녀,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기품 있는 디자인. 그의 뇌리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그녀의 머리에 꽂혀 있던 것이 바로 저 비녀가 아니었던가.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강태준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겼다. 말도 안 돼. 단순한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비슷한 디자인의 비녀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날 밤늦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총재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저화질이라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세 블록 떨어진 교차로의 교통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3년 전 그날 아침의 풍경이 노이즈 낀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수많은 차와 행인들. 김 비서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호텔 앞에서 막 택시를 잡아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체형도 평범해서 특정하기 어려웠다. 역시 헛수고였나. 그가 실망하며 화면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여자가 택시에 오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찰나 아침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반사되며 무언가를 반짝 빛냈다. 강태준은 숨을 멈추고 손가락을 움직여 영상을 최대한 확대했다. 이미지는 심하게 깨졌지만 그 형태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나비 모양의 자개 비녀. 오늘 낮 한서연의 머리에서 떨어졌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비녀가 3년 전 그 여자의 머리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3년 전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던 여자, 서유진. 그리고 오늘 냉철한 얼굴로 회의를 주도하던 여자, 한서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지며 그의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내리쳤다.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충격, 불신,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섬뜩한 전율. 그는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과거의 망령이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한서연이 서유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3년 전의 기억과 현재 그녀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며 잠을 설쳤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독한 끌림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이 모든 것이 유신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설계라면,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전략가로서의 그의 본능이 그녀를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이든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다. 셀바이오텍 인수전은 이제 유신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쟁이 되었고 한서연은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한편 연이은 패배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민화는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인 한서연을 부러뜨리기로 결심했다. 한서연,
그 건방진 계집애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지. 최민화는 자신의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 유신그룹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를 통해 조작된 정보를 흘려보냈다. 그것은 셀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항암 신약 RT-700의 임상 데이터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의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그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유신이 이 가짜 정보에 속아 인수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 사이 자신이 헐값에 셀바이오텍을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문제의 보고서는 M&A 팀의 한 직원을 통해 한서연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수석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리스크입니다. 팀원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보고서를 받아든 한서연의 표정은 평소와 같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데이터를 뜯어보았다.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최민환 같은 늙은 여우가 이렇게 쉽게 자신의 패를 보여줄 리가 없었다. 이건 함정이야.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 자신의 비밀 라인을 가동했다. 월가 시절부터 그녀와 연을 맺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었다. 그녀는 조작된 보고서를 그들에게 보내 하룻밤 안에 진위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다음 날 새벽에 도착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데이터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보고서의 결론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RT-700은 부작용이 없는 그야말로 세기의 신약이 될 괴물이었다. 한서연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최민화는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미끼가 이제 그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전 유신그룹의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한서연은 문제의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우고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셀바이오텍의 RT-700은 심각한 유전적 변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강행할 경우 유신그룹은 천문학적인 손실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셀바이오텍 인수,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그녀의 입에서 나온 폭탄 선언에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태양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이대로 물러서자는 건가?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질투와 시기에 가득 찬 눈들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았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강태준만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기 위해. 복수인가? 이것이 네가 계획한 복수의 시작인가?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미세한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를 믿으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보였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당장 해고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걸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조용. 강태준의 일갈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한서연 수석의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셀바이오텍 인수 프로젝트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그의 선언은 회의실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한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성이다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대체 무슨 생각이지,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지금 내 모든 것을 자네에게 걸었어.
만약 이게 유신을 향한 자네의 복수극이라면 한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복수요? 아닙니다, 총재님. 이건 사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유신그룹 셀바이오텍 인수전격 포기라는 제목의 가짜 기사 초안이 떠 있었다. 이제 이 소문을 시장에 흘릴 겁니다. 미끼를 본 사냥감이 안심하고 굴 밖으로 나오도록 말이죠.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복수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는 사냥꾼의 차가운 지략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유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신이라는 칼을 이용해 자신의 진짜 적을 베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자네의 사냥을 내가 뒤에서 지켜보지. 그것은 놀라운 신뢰의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능력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서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유신이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민화는 환호했다. 그는 자신의 덫에 한서연과 강태준이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확신하고 서둘러 셀바이오텍 이사회를 소집해 자신의 낮은 제안을 밀어붙였다. 셀바이오텍 측은 유신이라는 강력한 후보가 사라지자 어쩔 수 없이 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직전까지 갔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등장했다. 그녀의 뒤에는 유신의 법무팀과 M&A팀이 도열해 있었다. 잠깐만요. 아직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악하는 최민환과 셀바이오텍 이사진 앞에서 한서연은 알티치 7회기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완벽한 데이터와 태양의 제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의 인수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유신그룹의 최종 제안입니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자신의 계략에 자신이 빠진 것을 깨달은 최민화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셀바이오텍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날 밤 인수의 성공을 자축하는 파티가 열렸지만 한서연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총재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와인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을 녹여내렸다. 자네는 날 놀라게 하는군, 한서연.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항상 내 예상을 뛰어넘어.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같은 적을 가진 기묘한 동맹 관계가 되었다. 과거의 진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거대한 사냥이 끝난 후에 열어도 늦지 않았다. 한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작게 흔들렸다. 강태준이 보여준 예상 밖의 신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셀바이오텍 인수는 유신그룹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재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가장 예리한 창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권력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상사와 부하였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기묘한 긴장감과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신뢰의 이면에서 강태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혹은 그녀의 복수가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그녀가 짜놓은 판 위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모두 모이는 연말 자선 갈라 파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값비싼 보석, 그리고 거짓된 미소들이 넘실거렸다. 강태준은 파트너 없이 홀로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날 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한서연이 함께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파티장에 그 어떤 여자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즉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방구석에서 도끼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던 최민환 회장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셀바이오텍을 빼앗긴 치욕은 그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최소한 그의 얼굴에 진흙이라도 쳐발라야 직성이 풀릴 터였다.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오자 최민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교묘하게 방향을 틀어 과거의 이야기로 흘러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존경하는 옛 친구를 추억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애절했다. 서진화학의 서진호 사장, 참으로 정직하고 좋은 기업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자비한 정글에서 살아남지 못했지요. 세오진화학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파티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몇몇 나이든 기업인들의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한서연은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필사적으로 표정을 유지했다. 최민환의 시선이 강태준을 향했다. 그 눈에는 교활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물론 비즈니스는 냉정한 것입니다. 약한 자가 쓰러지면 강한 자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순리겠지요. 하지만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운명을 짓밟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저는 그 친구의 가여운 따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지요. 오늘날 그 희생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에 오른 분은 과연 밤에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가 누구를 저격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명예에 가하는 공개적인 테러였다. 파티장은 싸늘한 침묵과 함께 수군거림으로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과 그의 곁에 선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최민환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한서연은 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앞으로 방어름 나서며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보호하듯 미세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민환의 도끼 어린 시선과 강태준 사이에 자신의 몸을 둔 것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맹렬한 분노의 불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짧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모든 것을 느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작은 몸짓,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날 선 방어 기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떠돌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추어졌다. 비녀, 비오는 밤의 기시감, 최민환을 향한 집요한 공격,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한 이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까지. 퍼즐이 완성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최민환이라는 진짜 원수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최민환의 저열한 공격은 그걸로 끝이었다. 강태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한서연의 팔을 붙잡아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유신그룹 본사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한서연은 자신의 돌발 행동에 스스로도 놀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3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총재실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문을 잠갔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밤 최민환의 말이 사실인가? 그는 조용히 물었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눈을 봐, 한서연.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니, 서유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한서연이 3년간 쌓아 올린 철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3년 동안 간직해온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그녀의 앞에 보여주었다. 이것도 기억하나? 3년 내내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이 동전의 차가운 감촉과 내 그 경멸에 찬 눈빛을.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왜 말하지 않았지?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거야? 네 진짜 저기 최민환이라는 것을, 내가 그저 이용당한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외침에 유진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를 지배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던 지독한 분노와 억울함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마치 부적처럼 항상 가지고 다니던 또 다른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동전을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쨍! 3년 전 그날 새벽과 똑같은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책상 위에서 대굴대굴 구르다 멈춘 두 개의 동전.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소리로 이어졌다. 유진은 무너졌던 가면을 다시 주워쓰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한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서유진의 목소리였다. 당신도 공범이야. 최민환이 방가쇠를 당기도록 그 손에 총을 쥐어준 건 바로 당신이니까. 그녀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3년 전 그 빚, 이제부터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아주 천천히 전부 다 받아낼 생각이야. 각오해둬, 강태준. 그 선언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총재실에 남겨진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동전과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선전포고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서유진이 떠난 후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500원짜리 동전을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3년의 세월을 품어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막 던져져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굴욕과 현재의 선전포고. 그 두 개의 동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도 공범이야. 그 말이 그의 심장에 파편처럼 박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500원짜리 동전에 자존심을 상처 입은 피해자.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가해자였고 최소한 방관자였으며 최민환이라는 악마의 손에 노란한 어리석은 공범이었다. 후회와 자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던진 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신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회장님, 개장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15% 이상 폭락했습니다. 언론에서 일제히 우리 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해외 프로젝트 부실에 대한 악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부 어젯밤 최민환 회장의 발언에서 파생된 루머입니다. 비서실과 전략실에서 비명 같은 보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민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총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주가를 폭락시켜 적대적 M&A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차갑게 눈을 빛내며 지시를 내렸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 시작해. 언론 대응팀은 즉시 반박 자료 내고 법무팀은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 준비해. 지시는 내렸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적의 심장부를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창을 쥘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밤새 싼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가 탄로난 이상 유신그룹에 더는 머물 수 없었다. 해고 통보가 오기 전에 먼저 떠날 생각이었다. 그녀는 플랜 B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신그룹 밖에서 홀로 최민환과 싸워야 할 더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강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 사무실로, 지금 당장. 명령조의 짧은 메시지. 유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해고 통보를 직접 하려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그의 면전에 무슨 말을 해줄지 생각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유신그룹 본사로 향했다. 총재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강태준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분노하거나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호했다. 앉아. 그는 자신의 집무용 의자가 아닌 소파에 앉아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내 말이 맞아.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공범이야.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지. 네 아버님과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이라는 거 알아. 이것은 유진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사과였다. 오만함의 화신이었던 강태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다. 초해민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는 사무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수직으로 추락하는 유신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피처럼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야.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전쟁이지. 그는 몸을 돌려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그녀의 능력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 너의 그 차가운 이성과 판을 뒤엎는 전략이 필요해. 이건 더 이상 너와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를 파멸시킨 원수와 내 모든 것을 지키려는 싸움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그의 머리였다. 나와 손을 잡자. 적이 같을 때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법이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최민환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할 기회.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서진화학을 재건할 힘까지.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유진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다. 그녀의 복수심은 강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알고 있었다. 진짜 괴물은 최민환이라는 것을. 강태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 혼자서는 수년이 걸릴 싸움을 그의 힘과 손을 잡는다면 단숨에 끝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으려 애썼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증오하는 남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유일하게 알아보고 믿어준 사람이기도 했다. 이건 동맹이 아니에요.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임시 휴전일 뿐이죠. 우리의 공동 목표는 오직 최민환의 파멸, 단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모든 빚은 원점에서 다시 계산할 겁니다. 당신의 빚도 예외는 없어요. 강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다. 증오와 필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목표가 아슬아슬하게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파트너십이었다. 장면이 바뀌어 유신그룹의 미래 전략실. 그곳은 이제 전쟁 지휘본부, 워룸, 워룸으로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의 주식시장과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최고 인재들이 쉴 새 없이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 강태준과 서유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폭풍을 향해 함께 선 두 명의 총사령관이었다. 자금팀 2조 원의 실탄을 추가로 확보해 최민환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금줄을 예측하고 대비해. 강태준의 목소리가 워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략 분석팀,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허점을 찾아내 최민환이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 서유진의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그녀의 지시는 차갑고 날카롭고 정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의 결단력과 그녀의 지략이 결합되자 혼란에 빠졌던 유신그룹은 점차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지독한 적이었던 서로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손에 쥔 채 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유신그룹과 태양코퍼레이션의 전쟁은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최민환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검은 돈과 정재계 인맥을 총동원해 유신을 압박했다. 주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으로 갔고 양측의 비방과 폭로전으로 언론은 매일같이 뜨거웠다. 유신그룹의 워룸은 단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전장을 지휘했고 서유진은 컴퓨터처럼 모든 상황을 분석하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음 수를 예측했다. 두 사람은 지난 3년간의 악연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혹은 그 악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그의 결단력은 그녀의 지략을 만나 비로소 완성되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칼은 그의 손에 들렸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은 최민환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방어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조급해진 최민환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회장님, 최민환 회장이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지분율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영권 자체를 찬탈하려는 속셈입니다. 보고를 받은 워룸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최민환은 자신이 확보한 지분과 부패한 정치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강태준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정면 대결을 벌이려는 것이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유신그룹은 그대로 최민환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임원들은 사색이 되었다. 이대로면 우리가 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유진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아니요, 이제 이길 때가 된 겁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3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온 복수의 화신, 그 본연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그가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왔군요. 이제 뚜껑을 닫아줄 시간입니다. 운명의 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에 쏠려 있었다. 홀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다. 먼저 연단에 오른 것은 최민환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과 무리한 투자로 유신그룹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3년 전의 스캔들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그의 도덕성까지 공격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위기에 빠진 유신을 구할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신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최민환이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다. 이제 투표 절차만 남았다. 그의 계산으로는 이미 확보한 표만으로도 해임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했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 앉은 서유진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녀의 주변만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조용하지만 홀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 눈을 뜬 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한서연 수석의 이름으로. 주주들이 술렁였다. 저 여자가 왜 나서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최민환은 코웃음을 쳤다. 어린 계집애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모양이군. 한서연은 연단 중앙에 서서 잠시 홀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해온 모든 것이었다. 프로젝트 네메시스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화면. 3년 전 서진화학의 주가 그래프와 함께 최민환의 유령 회사들이 벌인 불법 공매도 기록이 시간대별로 펼쳐졌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결국 최민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첫 번째 진실. 최민환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회사를 파산시킨 주가 조작범입니다. 최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수십 개의 해외 계좌 내역과 그가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금 중 일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기관 투자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증거까지. 두 번째 진실. 당신은 그 더러운 돈으로 권력을 사고 표를 매수해 이 자리까지 온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홀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최민환과 결탁했던 주주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나타났다. 화면에는 최민환이 자신의 신복과 나누는 대화의 녹취록이 텍스트로 떠올랐다. 거기에는 이번 적대적 M&A를 위해 어떻게 주가를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 당신이 강태준 회장에게 덮어씌운 모든 죄는 사실 당신 스스로가 저지른 범죄 행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유진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컨벤션 홀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으로 들어온 것은 기자들이나 주주들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강태준의 법무팀이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초해민환 씨, 당신을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단 위에 서유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내년이 감히.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호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고함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적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모든 것을 끝내고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오는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지옥 속에서 칼을 갈아온 한 여자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운 자의 공허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오직 둘만 존재하는 섬처럼 마주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승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환 제국의 붕괴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가 체포된 후 대한민국의 정재계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르내린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의 검은 돈으로 유지되던 부패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다. 유신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준 회장의 경영권은 굳건해졌고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그의 리더십은 더욱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세상은 그를 승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강태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주주총회 이후 서유진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을 남기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정리가 필요해요. 그 세 단어는 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했다. 진짜 전쟁은 끝났지만 그와 그녀 사이의 빚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강태준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유신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해 서진화학 사건의 재조사를 이끌어냈다. 최민환의 범죄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자 검찰은 과거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서진호 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언론은 정의는 살아있다며 뒤늦게 서진호 사장의 억울한 사연을 대서특필했다. 3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서진화학의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유신의 자본을 투입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경영권을 온전히 서유진에게 넘겨줄 계획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강태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원히 떠나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3년 전 그녀를 놓쳤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는 결국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녀가 머물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다. 수소문 끝에 그는 그녀가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의 한적한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유진은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여긴 어떻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웃기도 하시고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처음 보는 복수심이나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평온한 미소였다. 그 미소가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신문 봤어. 서진화학 재건 준비도 하고 있다며. 고마워요. 약속 지켜줘서. 그건 약속이 아니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유신그룹의 임명장이었다. 임명장, 성명, 서유진, 직책, 유신그룹 부회장 겸 그룹 혁신위원장.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나는 유신을 이끌 자격이 없어. 강태준은 씁쓸하게 말했다. 내 오만함과 무관심이 최민환 같은 괴물을 키웠고 당신 같은 피해자를 만들었어. 유신은 변해야 해. 그러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지배자의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한 남자로서의 진심 어린 참회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날 거야. 그리고 당신을 그 자리에 추천할 생각이야. 그게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그 밤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당신의 미래와 명예를 되찾을 힘을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 유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을 그녀에게 통째로 넘기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를 움직여온 원동력은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공허함을 발견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틀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물러나는 건 속죄가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바로잡을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임명장을 그에게 되밀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회사를 바꿀 수 없어요. 당신의 힘과 나의 경험이 함께 필요해요. 그녀는 경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지독했던 과거를 의미했다. 나는 부회장직을 맡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회장직에 남아. 우리가 함께 바꾸는 거예요. 다시는 최민환 같은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용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제안이었다. 과거를 잊는 대신 그 과거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감정이 심장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한강변. 강태준과 서유진은 강가를 따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유신그룹은 두 사람의 공동 경영체제 아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도 친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파트너였다. 이걸로 우리의 모든 빚은 청산된 건가? 강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2개의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것이었다. 그는 동전 2개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이건 당신 거야.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 유진은 잠시 손안의 동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시작을 함께했던 차가운 금속.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잡고 함께 강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동전을 강물 속으로 던졌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동전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작은 파문이 퍼져나가다가 이내 고요한 강물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빚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눈부신 황금빛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밤의 어둠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일출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